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석입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한 발언이 다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아오 포럼 연사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규모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시진핑이 흡족할 말입니다. 이 보아 포럼은 중국 정부가 다보스 포럼을 흉내내서 만든 포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라는 주제로 어제 개막했습니다. 부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1대1로 협력의 강화인데 1대1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 1대1로라는 부제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이틀 전에 중국 정부가 문 대통령이 포럼 참석을 공개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침묵한 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개막식 1시간 전인 9시 반에야 문 대통령 참석을 공지한 후에 영상 메시지로서 비대면 참석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보아오 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구동존의는 포용과 상승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다. 구동존의는 이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입니다. 다른 것이 존재하는 데서 같은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다가 반도체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누가 듣더라도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영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RCEP,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이 RCEP은 작년에 중국 주도로 출범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를 시사한 CPTPP,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항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무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가입 서명을 했죠. 듣기에 따라서 미국에 각을 세우고 중국 편에 쓰는 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도 아시아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펼치는 중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 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통해 영내 협력을 내실화하겠다며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체 구상까지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 대통령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과연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 대통령과 시진핑의 어제 화상 대면회의 보아오 포럼 이틀 뒤인 22일엔 당장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후 정상회의에서 첫 화상 대면을 합니다. 아직까지 화상으로도 만난 적은 없죠. 게다가 다음 달 말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그 이튿날인 1월 26일에도 시진핑과 통화를 했죠. 2월 4일 이루어진 바이든과의 정상통화에 앞서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동맹의 균열을 자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문 일면에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아오 포럼 참석도 단순한 외교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참석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언론이 과민 반응일까요? 제가 보기엔 모두 아닙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보아오 포럼 참석을 원했으며
그 발언 역시 문 대통령의 의례적 발언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앞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이 자주 한 말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광복절엔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한다면 도대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그가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같은 집단주의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는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도 없습니다. 신도 그러한 정책을 못 만듭니다.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며 그 결핍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의 실정은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굳이 외교안보의 실패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제도 말한 바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라고 한 것은 틀린 말입니다. 지난 4년 문 정부는 김정은에게 핵 정강의 기회를 주는 반면에 9.19 남북 군사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보는 훨씬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굴신 외교를 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게 한 것은 엄청난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 부문의 실정을 한번 볼까요? 문 정부는 정치판에서 통용되는 관용의 미덕을 버렸습니다. 흔히 톨레랑스라고 하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문 정부는 집권 내내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상대를 박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등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정말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와 연대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문 정부는 마침내 방송까지 장악하면서 언론도 봉쇄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틀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문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했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각종 수당을 뿌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재난지원금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경제는 그동안 이 나라 성장을 책임져온 기업의 줄이부터 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꼼짝없이 이 정권 내내 발목이 잡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부터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소득은 줄고 세금은 폭증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중산층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르고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빼앗았습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30, 40대 제조업 일자리부터 무너져서 실업률은 IMF 당시를 방불케 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4년 동안 투자, 생산, 소비, 그리고 수출 등 모든 거대 지표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재정 파탄이 경제 부문의 가장 큰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간이 빈 걸 넘어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이제 1년 뒤에 아무리 유능한 정부가 들었은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나온들 일을 할 재원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4월 13일
한국은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IMF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국가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이 13일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을 발표한 뒤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재정 관리 좀 하라는 얘기죠.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집니다. IMF는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로 일시 증가한 부채를 올해부터 줄이겠지만 한국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더 강력한 안전망, 노동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야당이 지적하지 못하는 걸 IMF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채무는 작년 말 기준 846조 9천억이며 올해 말엔 965조 9천억입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풀고 문 대통령이 약속을 한 국민위로금을 또 준다면 국가 채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천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조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채무에 연금 부채를 더하면 작년 말 우리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이나 되어 이미 GDP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비확정 부채이지만 이 역시 국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게 현재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무려 1044조 7천억이 됩니다. IMF는 몇몇 국가들의 국가 채무가 중기적 관점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찍어서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늘리는 지출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문 정부를 지적한 것이죠. 문제는 IMF가 발표한 각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 기재부 발표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IMF 자료로는 우리 국가 채무는 2021년 GDP의 53.2%에서 2024년 64.4%,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엔 69.7%로 상승합니다.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상승폭으로 봤을 때 비교 대상인 주요 35개국 선진국 Advanced Economies 이 가운데 1등입니다. 지금은 2등, 3등을 오가는데 당당 1등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빚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빚이 급속하게 느는 이유는 문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숫자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 4 추경이, 그리고 올 초에 했던 추경이 미반영된 올해는 46.6%이며 2024년에는 58.3%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건 IMF가 우리 국가 채무에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유경제원장을 할 때도 늘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느냐? 포함해야 한다. 그걸 이번에 IMF가 지적한 겁니다. 게다가 IMF가 예상한 2022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12.3%, 그리고 영국은 마이너스 6.8%, 독일도 마이너스 3.7%인데 한국은 플러스 2.5%입니다. 우리만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푼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예상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피치나 S&P 말입니다. 그 결과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입니다. 자, 국가 재정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가계도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무려 1940조 6천억으로서 명목 GDP 1918조 8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잔고 총액만 약 1600조 원으로 4년 새 397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러니 IMF 사태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죠. IMF 때는 기업만 부실했지 정부 부문과 가계 부문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가계 부채도 모두 몇십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는 1000조에 이르고 가계 부채는 2000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에 코로나 사태가 덮치자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한 달에 1000명씩 파산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절망, 한 달 1000명 파산 신청. 1분기에만 2600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놀란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세율이면 파산자가 자영업자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회생법원은 이 나라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 붕괴는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파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버는 돈보다 빚을 더 많이 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잠재적 파산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작년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반면에 매출은 5% 줄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이 계속 느는 것입니다.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을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3월 말 DSR이 37.1%에서 12월 말에 38.3%로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작년 3월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DSR은 42.8%로 더 높아졌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가르침을 뱉는 김종인이 이번엔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이 맺힌 것일까요?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 대표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자, 김종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종인이 주호영 안철수의 작당을 이겨내고 오세훈을 서울시장에 당선시켰다. 그는 자신의 뇌물정과를 비판한 김병준을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자신을 비판해온 장제원을 홍준표 의원 꼬붕이라며 아주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상대도 안 한다. 지가 짓고 싶으면 지지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러자 주호영 대표는 김종인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아주 점잖게 응수했습니다.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이다. 그렇죠. 그런 작당은 김종인이 특기입니다. 김종인은 이번엔 윤석열을 두고 회방을 왔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인 김종인이 놀던 국민의힘은 흙탕물이었고 당의 의원들은 오리였습니다. 물론 자신은 백조가 되고 싶은 오리 대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0을 바라보는 김종인이 윤석열, 금태섭, 김동인을 포섭해서 정당을 만들려는 노욕이 참 애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